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승희라고 합니다. 7월 학력평가 생활과 윤리 해설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조금 낯선 친구들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강의 열심히 하고 있는 강승희라는 사람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80분 동안 여러분들이 7월 학력평가 보신 내용들을 단순히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점을 대비해야 될지 잘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시험을 보면서 학생들한테 정말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막 기말고사 끝났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학력평가 열심히 보고 있는 모습 보니까 짠하기도 하고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들 하루 종일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보는 동안 저도 열심히 오늘 OMR 카드인데요. 예, 제 도장에 찍은 이 카드에다가 알게 모르게 쓱쓱쓱 메모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강의에 포인트를 둘까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금 시작을 해볼게요. 1번 문항부터 함께 보시고요. 해설이 필요한 부분, 분석이 필요한 부분, 출제자의 눈에서,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인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점들이 가렵고 어려웠을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함께 공유하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 가는데요. 1번 문항은 항상 1번에 나오는 윤리학의 분류 문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와 나 윤리학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발문으로 가나 윤리학이 무엇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가에서는 윤리학의 본질은 도덕적인 행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모든 행위자들에게 타당한 도덕 규칙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혹시 마음이 급한 친구들은 이 분석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분석! 메타윤리학! 하고 바로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풀어봐서 알겠지만 나번이 메타윤리학이거든요. 그래서 가번은 메타윤리학이 아니고 분석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메타윤리학으로 가면 안 되고, 제가 체크하는 것처럼 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줄 도덕적인 규칙의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메타윤리학보다는 규범윤리학적인 성격이 강한데, 그 중에서도 이론적인 분석을 하는 이론 규범 윤리학 혹은 이론 윤리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론 규범 윤리학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번에서는 도덕적인 행위와 도덕적인 규칙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것에 비해서 나번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보니 윤리학의 본질은 도덕, 언어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넣었더라도 분석의 대상이 서로 다른 거죠. 도덕, 언어, 그리고 도덕, 추론을 검토해서 도덕적 논의에서 등장하는 용어의 의미와 논리적 구조의 타당성을 밝히는 것이다.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나번이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고, 가번에 비해서 나번은 그런 언어, 추론,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놓고 선택지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1번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는 도덕 문제를 가치 중립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 딱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가치 중립적인 것은 가와 나 중에 지금 설명한 것처럼 나의 성격이고요. 가의 성격은 도덕적 행위, 도덕, 규칙이라는 말 자체가 규범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규범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선과 악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고 그 가치 판단을 토대로 하여 실천하는 실천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완전 주옥과 같은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판단해 냈다면 가번에는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말이 안 어울린다라는 걸 잘 판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잘했습니다. 그럼 2번 가볼게요. 가는 도덕적인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어요. 아하. 제시문에서 도덕적 행위를 위한 근본적인 규칙이나 원리를 제시한다라고 하는 제시문 내용과 선택지의 내용이 아주 정합성 있게 딱 떨어지죠. 그래서 2번의 진술은 맞네요. 그러면 옳은 것으로서 정답은 2번이네요. 그럼 3번 가볼까요? 이제 나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도덕적 관습의 인과관계에 대한 기술이 중요하다고 본다. 딱 느낌 오죠? 기술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도덕적인 관습이나 풍습, 어떤 문화 현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기술을 이야기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기술 윤리학의 경우에는 제시문에 들어가기도 하고 오답 요소로 잘 구성되니까 빼놓지 말고 복습해야 도는 요소입니다. 자, 어쨌든 3번도 틀렸고. 그럼 4번 가볼게요. 나는 학제적인 접근을 통해서 현실 도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학제적인 성격, 현실 문제의 해결, 적용, 이걸 강조하는 것은 응용 윤리학적인 성격이 강하네요. 그래서 나에 맞지 않는 진술이니까 X. 그럼 5번. 가와 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의 정립을 본질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보편적인 도덕 법칙의 정립 혹은 그러한 류의 도덕 법칙이나 규칙이 이론적인 분석이 관심 대상인 것은 가번에는 가까울 수 있으나 나번에서는 도덕적인 법칙 자체보다는 그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에 사용하는 언어나 논리 그리고 그것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가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나번에는 맞지 않는 진술이 되겠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진술, 맞는 것은 2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항상 나오는 1번의 윤리학의 분류이고요. 이 윤리학의 분류 문제를 여러분들이 남은 여름 동안 복습하시는 동안에는 지금 나온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이 이론규범 윤리학, 실천규범 윤리학과 어떻게 다른지 이 4가지의 요소가 확실하게 갖춰져야 한 문항을 클리어하게 풀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그 내용들 점검하시고 1번 푸느라고 수고했어요. 스타트 잘했습니다. 그러면 2번째 문제 가볼게요. 발문을 읽어볼게요.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포인트는 부정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고 제시문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니 윤리의 토대에 대한 우리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뭔가 새로운 윤리학의 제시를 논할 것 같은데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실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세대의 권리는 바로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아직 존재하지는 않고 실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논할 것인데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응답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을 수용해야 한다. 이런 의무는 우리에게 그들에 대한 정언적인 책임을 요청한다. 아주 중요한 2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은 현 세대의 인간뿐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포함한 것이어야 하고 물론 거기에는 자연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정언적인 성격을 띤 생태학적 정언명령으로서 전통적인 윤리와는 달리 새로운 명령을 제시하는 새로운 윤리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를 유추해서 메모를 해봤는데요. 쭉 읽어가면서 더 확인을 해볼게요. 또한 우리는 목적 자체로 인정하는 영역을 인간을 넘어서까지 확장해야 한다. 인간을 넘어서서 자연까지. 이들에 대한 염려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요나스라는 이름이 떠오르시나요? 네, 잘했습니다. 한스 요나스의 새로운 생태학적 정언 명령으로서의 책임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핵심적인 내용을 메모를 해봤는데요. 제시문 자체가 지금까지 나왔었던 요나스의 전형적, 아주 많이 노출됐었던 문구들이 눈에 띄지 않는 새침하지만 중요한, 그래서 매력적인 그런 제시문입니다. 학습 효과가 꽤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요나스적인 관점에서 X,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찾아가 볼까요? 1번 가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로 연결되는가? 그래서 당위적인 책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선택지에 나오진 않겠지만 존재론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한번 복습할 때 다시 찾아봐 보세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2번째, 인간에 대한 책임은 다른 존재에 대한 책임과 양립이 불가능한가라고 했는데요.
인간에 대한 책임과 함께 다른 존재, 즉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서 제가 지금 체크하는 부분, 인간을 넘어서까지 확장해야 한다라는 이 부분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유추했던 자연대상이라는 부분까지 생각해본다면 우리 현 세대의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 대상은 현 세대 인간뿐 아니라 미래 세대 인간, 그뿐 아니라 자연이라고 하는 다른 존재에 대한 책임까지 더불어 가는 거죠. 그러니 양립 불가능한가라고 묻는다면 양립 가능하다라고 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니다, 양립 가능하다라고 해야 되므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2번이네요. 일단 정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3번부터 또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리 사유된 위험으로부터 새로운 윤리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가? 완전 중요하죠. 미리 사유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예견적, 예방적 책임으로서 기존의 책임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 미리 대비해서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미리 사유된 위험이라는 말과 잘 연결이 되죠. 제가 지금 메모한 부분은요, 요나스에게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메모하면서 이 시간 이후에 복습할 때 잘 써먹어 보세요. 네. 그리고요, 이 사람은 이러한 측면에서 미리 사유된 위험의 요소에 주목해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공포의 발견술. 와, 이 단어도 있죠. 그래서 공포의 발견술이라는 용어도 하나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번. 현 세대는 책임의 대상과 범위를 미래 세대까지 확장해야 하는가? 라고 한다면 4번 역시도 그렇다. 그 범위까지 확장해야 된다. 우리가 유추한 부분과 잘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3번도 yes라는 대답, 4번도 yes라는 대답이 나올 거예요. 잘했어요. 그러면 5번 선택지만 확인하면 돼요. 지우고요. 인간은 인류의 지속적인 존속을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무조건적인 명령이라는 말이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이 부분, 정언적 책임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메모한 부분, 새로운 생태학적 정언 명령이라는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yes이기도 한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무조건적인 명령이라는 말이 조금 유추가 되지 않았다, 조금 꼬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위의 목적을 두지 않아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세 가지를 반사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잘 맞아떨어집니다. 좋아요. 요나스의 문제까지도 풀어봤고요. 요나스 단독 제시문으로 잘 나오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렇게 나왔습니다. 잘 푸셨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사파가 딱 그분이에요. 안경 끼고 왠지 헤어스타일에 이 강연을 하고 있는 이분은 존 롤스 교수예요. 자, 강연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문항은 난도가 좀 쉬운 문항들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이 문항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항이에요. 왜 그렇죠? 시민불복종에 관련된 주제이죠. 시민불복종에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강연자인 존 롤스 아니면 소로우의 입장이 주로 나오는데 존 롤스에게서는 지속적으로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고난도의 사상 기반, 지식이 꼭 필요한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학습한 내용을 체크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제시문으로 가보니까 처음부터 키워드가 나오네요. 이 앞부분에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체제에서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단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말 키워드예요. 존 롤스가 이야기하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 이게 롤스가 봤을 때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 요건입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 제가 소심한 성격에 이거 영어 쓰는 거 참 싫어하지만 nearly just society, 거의 정의로운 사회, 그래서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서 시민불복종이 일어납니다. 자, 시민들이
그들의 정치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공공적인 정의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지금 다 들어가 있죠. 이러한 정의관의 기본 원칙을 오랫도록 끈질기게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 특히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의 침해는 굴종 아니면 반항을 일으킵니다. 롤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정의로운 민주체제에서 공공적인 정의관에 기초하여 헌법이 제정되고 그 헌법에 의하여 사회가 운영되는 입헌체제 인데 그 안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러한 내용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정치적 행위 이것이 바로 시민불복종의 개념입니다. 존 롤스에게서 제가 지금 되도록 또박또박 너무 빠르지 않게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이 다 키워드 선택지로 출제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잘 들으셨죠? 그러면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요. 2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시민불복종은 입헌체제를 안정화시키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일단 제가 설명을 하면서 입헌체제라는 말을 했죠. 정의의 원칙에 의하여, 즉 공공의 정의관에 의하여 헌법이 제정되고 그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된다면 입헌체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입헌체제를 안정화시켜야 해요. 안정화시키는 게 맞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아주 다소 불이한 법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심각하게 정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법이 있다면, 제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위법, 불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위법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부분에서 NO, 틀린 거예요. X. 그럼 세 번째, 시민불복종은 체제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시민들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죠.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시민들에 의한 거예요. 왜? 첫 번째 줄,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체제, 그러한 입헌체제, 이 체제가 우리가 합의한 공공적 정의관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수호하고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체제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한 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해서 이 체제에 위협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고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제의 합법성을 부정한다라는 이 부분에서 정확히 NO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3번으로 가겠습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침해될 때 폭력적 시민불복종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평등한 자유 원칙이 침해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짚고 있는 부분,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의 침해는 굴종 아니면 반항을 일으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폭력적 시민불복종이라고 했어요.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명분을 가진 것은 정의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폭력적이면 안 되고 반드시 비폭력적이어야 됩니다. 작년 수능에도 나왔는데요. 정당한 폭력이라는 말이 들어가더라도 그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폭력적이라고 하는 말은 틀립니다. 그럼 5번째,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불복종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했어요.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이라고 했고 제가 지금 체크하는 부분, 공공적 정의감에 근거한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롤스의 시민불복종의 그 설명이 맞죠. 중요한 것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했는데 아닌 거 아시죠? 처벌 감수. 그래서 보니 모든 선택지들이 앞에 있는 한 부분과 뒤에 있는 한 부분들이 모두 롤스의 개념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체크할 수 있고 그래도 뒷부분에서는 비폭력적이어야 돼, 처벌 감수하는 것이고 최후 수단이어야 돼 라고 하는 그래도 쉬운 요소들을 조합해서 여러분들 잘 판단하면서 5, 4, 3, 2
다 틀렸네. 이렇게 거꾸로라도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풀었죠. 그렇게 풀었는데 혹시 1번에서 아니 내가 이거는 평가원 문항에서는 많이 못 봤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말했던 것처럼 나머지 개념 요소를 토대로 해서 다 제외시킬 수 있었으니까 1번이 옳은 것이다 라고 정답은 찾았겠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더 클리어하게 이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선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합당한 전망을 갖고 시작하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계획을 갖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롤스 입장이 맞아요. 개념에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찾아봤거든요. 2017학년도에 7월 학평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천시 교육청 문항이에요. 그때 16번 문항에서 요 선택지가 한 번 더 나왔어요. 제가 적어와 봤거든요. 시민 불복종이 성공하리라는 합당한 전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두 번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선택지예요. 그래서 1번은 우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출의 역사를 통해서도 맞고요. 그리고 제가 요 내용을 보고 나서 정의론을 다시 한번 또 샅샅이 뒤져봤거든요. 딱 한 부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민 불복종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다른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가 도와주고자 하는 자들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내용 말고도 지금 1번 선택지처럼 성공에 대한 합당한 전망, 그래서 성공하리라는 합당한 전망, 어떤 합리적인 전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롤스적인 관점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론으로 메모를 해두셔도 좋고 롤스적인 관점에서 기출의 역사를 토대로 이해를 해두셔도 좋고 제가 지금 알려드린 그의 원전에 근거한 내용으로 하나 팁을 만들어놔도 좋고요. 그래서 아예 이론화시켜서 공부해두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정답은 1번이다 정리했고요. 시민불복종에 관련된 롤스의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럼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4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데요. 이건 종교윤리에서 나왔죠? 종교윤리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발문에서 사상가라는 물음을 하고 있어서 갑번은 현현이라는 단어에서 엘리아데인 건 알았는데 을은 누굴까? 괜히 을이 궁금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똑똑한 여러분들이 이 생각까지도 했겠죠. 을의 이름을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잖아. 이 정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갔겠지만 그래도 팁으로 드리면 도킨스라는 영국의 동물 행동학자의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입장을 정리해 본 다음 선택지로 가볼게요. 갑번은 종교적 인간 그리고 비종교적 인간을 비교하는데 종교적 인간에게 세계는 초자연적인 가치로 충만해 있다. 신의 현존에 의해서 직접 신들과 교류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신들의 세계와 우주적 현상의 구조 그 자체 안에서 다양한 성의 양태를 현현한다. 드러난다라는 거야. 드러날 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성스러움이 이 현실 안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아데의 입장이고요. 반면에 을은요. 초자연적 현상이라는 것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자연현상일 뿐이다. 물리적인 세계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초자연적 지성도 없다. 자연적인 물리학적으로 자연은 물리학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인간의 윤리적 행위 역시 자연 선택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말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갑번에서는 신의 현존에 대해서 기본 전제를 깔고 있지만 을번의 경우에는 그런 초자연적 존재라거나 그런 지성이라는 건 없다라는 점에서 둘이 의견이 대치됩니다. 그렇다면 1번 선택지.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로서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느냐? 종교적인 존재, 종교적인 인간이라면 성스러움을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현실 속에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 예스. 두 번째 갑. 성과 속. 성스러움과 현실, 세속은 단절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성스러움은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공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예스. 3번. 을, 초자연적 지성의 전제 없이 자연환성을 설명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짚고 있는 부분,
초자연적 지성이 없이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자연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설명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yes. 그럼 4번. 인간의 윤리적 행위의 원인은 과학으로 설명 가능하다. 그래서 1번은 인간들에게서의 윤리적인 행위라는 것 역시 자연 선택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마지막의 문장을 통해서 4번도 그대로 yes, 매치가 되죠. 그럼 5번. 초월적인 신은 자연에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드러낸다라고 했는데요. 자, 을은요. 지금 이 부분. 초자연적 지성,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월적인 신은 자연에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을에게는 맞지 않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하면 정답은 5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5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가의 사상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새로 난 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가를 보니 인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사람에게는 모두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사실 그 불인인지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거리낌 없이 하는 일에까지 확충해서 적용하는 것이 인이라고 하는 이 덕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적인 입장이다라는 것은 정리가 됐을 거예요. 저는 나를 가보고 어라? 은근히 퍼즐이 어려워 이 생각을 했어요. 보니 가로열쇠 A. 촌수가 가까운 일가.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일컬음. 사실 이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듣기는 했는데 이런 정의로는 잘 안 봤어요. 친족이에요. 친족. 그래서 우리 생활과 윤리 안에 가족 윤리 단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친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출제하는 거는 연관성이 매우 있어요. 잘 들어왔는데 조금 낯설 수 있었을 것도 같은데요. 네. 그럼 나번. 손실 이전의 상태를 회복함. 피해를 원상 땡땡하다. 원상 복구. 그쵸, 맞죠? 원상 복구. 아하. 요렇게 해서 친구를 물어보려고 하는구나. 가족 윤리에서 그 중에서도 친구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인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 특히나 유교적인 관점에서 이걸 물어보겠죠? 그럼 1번. 딱 답인데요. 친구 사이는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권면하는 것,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권하는 사이. 이게 바로 정답이죠. 정답은 1번이네요. 나머지는 오답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하면서 문제를 풀었을 텐데요. 2번, 혼인을 통해 맺어진 상호 보완적이며 대등한 관계. 혼인이라고 하면 일단 부부관계를 생각할 수 있겠죠. 3번째, 혈연을 바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호혜적인 관계라고 했는데요. 혈연인데다가 호혜적이다라고 한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있을 거고, 좀 넓게 본다면 형제 자매 관계에서도 혈연, 사랑 실천, 호혜적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정답은 아니니까 우린 좀 마음이 편안한 상태. 3번과 4번, 4번과 5번. 세대와 학렬에 따라 서로 예절을 지키는 관계. 이거는 친척 관계를 이야기할 테고,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우애를 실천하는 동기간. 그럼 5번은 명확하게 형제, 자매, 관계.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이걸 쓸까 하다가 1번에서 정답이 나왔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오답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이해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문제를 풀이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겨볼까요? 갑니다. 6번.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고대 동양 사상가 을의 입장관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둘 다 고대 사상가이지만 서양이냐 동양이냐 정도가 다른데요. 일단 갑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혼 자체만이 사물 그 자체를 볼 수 있다.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떠나서 육신과 관계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영혼이 육체적인 감각이나 욕망을 갖지 않고 오직 참된 진리만을 갈망할 때 사유는 최상의 것이 된다. 그래서 갑에게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육체적인 감각이나 욕망에 얽매이지 않은 순수한 영혼이 진리를 사유할 수 있는 단계를 추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고대 서양 사상가는 플라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영혼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네. 이렇게 죽음을 정의하는 플라톤의 관점입니다. 반면에 1번.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다. 그래서 삶과 죽음,
그 죽음과 삶에 대해서 분별적으로 보지 않아요. 이어져 있어요. 자연의 흐름이에요. 삶을 가득 차고 텅 빔, 멀고 가까움이라는 흐름 속에 있는 것처럼 진이는 삶과 죽음 동안 하나의 흐름 속에 있음을 깨닫는다. 아,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삶과 죽음에 대해서 분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즉 자연의 흐름 속에서 인식하는 이 이상적인 인간상 진인. 외워볼까요? 성인, 지인, 진인, 천인. 이걸 얘기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도가. 그 중에 인물로 이야기하자면 장자. 이렇게 해결하면 되죠. 삶과 죽음의 윤리에서 잘 나오는 두 사상가가 역시 이번에 나와줬어요. 자, 그럼 고맙게 선택지를 풀어가 보죠. 기억번 갑.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를 얻게 되는 계기다. 야, 요거 워낙 지금까지 많이 출제된 내용이어서 갑번 설명하면서 또박또박 2번을 말씀드렸는데 선택지로 들어와 있죠. 참된 진리를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 진리를 갈망하고 사유하는, 참된 진리를 갈망하는 최상의 사유는 최상의 것이라고 하는 부분과 잘 매치가 됐어요. 그럼 기억번을 일단 맞아야 돼요. 니은번. 을, 죽음은 필연적인 과정이며 좋아하거나 싫어할 대상이 아니다. 좋아하거나 싫어할 대상이 아니다 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메모한 분별적인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과 그대로 연결되네요. 그럼 니은번도 역시 맞죠? 그럼 디귿번. 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별적 지혜가 필요하다. 야, 우리가 메모한 이 부분이 이렇게 쓰임새가 많네요. 분별적인 지혜가 필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분별적인 사고 혹은 분별적인 인식을 벗어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라고 한다기보다는 죽음의 두려움을 뭐 인간들이 느끼기도 하겠지만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자연의 흐름 중에 하나로 인식하는 것,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순응하는 것, 두려움 혹은 뭐 슬픔과 기쁨이라고 하는 분별적인 감정으로부터 초월하는 것, 이러한 표현들이 훨씬 더 장자스럽습니다. 그럼 리을번. 갑과 을을 함께 엮어서 자, X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럼 리을번. 죽음은 자연의 섭리로서 애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죽음은 자연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동서양의 전통적인 사유로부터 지금까지 아마 상식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류의 보편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특히나 을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연의 섭리다라고 하는 건 더더욱 어울리죠. 그런데 정확히 틀리는 것은 애도하는 것. 애도한다, 이 애가 뭐예요? 슬퍼하는 거죠.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념을 덧붙여 볼까요? 예를 통해서 애도하는 것. 그래서 애도의 예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이요. 이 부분은 유교스럽죠. 그래서 리을번은 갑과 을의 공통점에 들어가지도 않고 유교적인 관점, 이 뒷부분은 유교적인 관점의 내용이 들어간 오답지다. 이렇게까지 판단이 가능해요. 그러면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만 들어간 1번을 이렇게 골라내는 거. 잘했어요. 이 삶과 죽음의 윤리를 쉽게 푸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선생님 저 의외로 이런 동서양 고대 사상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꼼꼼히 드려봤어요. 그럼 7번 문항 가볼게요.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할 때 A부터 D에 들어갈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 중요해요. 고난도로 계속 나오고요. 세 사람이나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순서도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시문은 짧을 수밖에 없죠. 문항의 덩어리가 커요. 세 사람, 순서도의 그림, 덩어리가 컸을 때는 제시문의 길이가 짧아요. 대신에 그 짧은 제시문 안에 명확한 단서를 주죠. 그 단서가 뭔가? 일단 갑. 분배 정의는 어떤 의미에서든 각자의 가치에 따라야 실현 가능하다. 동등한 사람들이 동등하지 못한 몫을 받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반대로 말하자면 동등한 사람들은 동등한 몫을 받고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은 동등하지 않은 몫을 받는 거죠. 이것은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성을 이야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관점. 앞글자만 쓰고 갈게요. 두 번째, 취득과 양도의 원리는 독립적인 근거를 갖는 정의 원리다. 이것에 의해 어떤 사람이 소유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 권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것, 노직, 병번, 원초적 입장, 무죄의 배일 다 나왔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처지가 개선된다는 전제 하에 재화가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다는데 합의할 수 있는 것, 롤스적인 관점. 이 전제는 잘 찾았을 텐데 이름을 쓰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 노직, 롤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노직, 롤스에게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의 A. 분배 정의는 산술적인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인가? 라고 말했는데요. 자, 이거는 선택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우라고 했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죠?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분배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성이에요. 그래서 A라는 구성원과 B라는 구성원이 있는데 만약에 A가 X라는 가치를, B가 Y라는 가치를 그 사회에서 갖고 있다면 A가 X만큼을 분배받는다면 B는 Y만큼을 분배받는 것.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비례하게 분배받는 것. 그래서 제시문에서처럼 동등한 사람들이 동등하지 않은 몫을 받는 것은 정의롭지 못해. 동등한 사람이라면 동등한 몫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몫을 받아야 돼.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러한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이고요. 그리고 산술적 비례 동등함은 뭐예요? 그렇죠. 교정적 정의에서 이야기하는 교정 혹은 시정적 정의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의 A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맞지 않으니까 일단 빼주고 시작해야 돼요. 그럼 니은번 B에게 묻습니다. 최소 국가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 가능한 유일한 국가인가? 노직은 최소 국가만을 이야기할 거고 롤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재산 소유 민주주의로서의 국가를 이야기할 테니까 여기에는 yes, 아니, yes, no가 들어간 구도로 맞네요. 그래서 니은번 동그라미. 디귿번 C에 묻습니다.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정형적 원리에 따른 분배로 보장되는가? 노직에게서 정형적 원리, 이거 개념에서부터 강조를 했었는데 6월 모의평가에도 나왔죠. 혹시나 그때에도 놓쳤거나 지금도 살짝 기억이 안 난다면 지금은 아예 외워버리세요. 노직의 경우에는요. 비정형적 원리라고 이야기해요. 비정형적 원리. 정형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분배하는가. 예를 들어 무엇에 따른 분배. 분배의 기준에 대해서 그 형태를 미리 정해놓은 것이 정형적 원리예요. 무엇에 따라 분배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미리 정해놨다면 자유로운 선택을 중시하는 노직의 입장에서는 그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따른 분배를 할지에 대한 그 무엇에 대해서 정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형적 원리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정형적 원리에 따른 분배로 보장해야 되나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라고 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니요 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yes라고 순서도가 그려져 있으니까 디귿번은 빼고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번 X. 이게 관건이었네요. 그럼 리을번.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국가 개입이 정당한가요? 라고 하는 것은 롤스에게서 원초적 입장을 가정하여 도출된 정의 원칙 그리고 그것을 적용한 이러한 국가의 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죠. 롤스에게서 yes라고 하는 대답이 맞죠. 그러면 리을, 동그라미.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이 들어간 정답을 골라야 돼요. 니은하고 리을. 정답 3번이고요. 니은 리을 갈 거냐, 니은 디귿 리을 갈 거냐. 여기서 헷갈린 친구들 있다면 그거 비정형적 원칙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잘 풀었고요. 그럼 다음 문제 8번으로 갈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것도 중요한 문제네요. 우리 생활과 윤리에서는 교육과정 뒷부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 놓치면 안 되죠. 갑번은요.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그게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이다. 이 사람은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과 확정 조항을 이야기하는데 확정 조항 중에서 이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칸트죠. 이러한 체제에서는 전쟁 개시 결정에 국민들의 동의가 꼭 필요한데 전쟁에 따른 재앙을 각오하는 것에 매우 신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앞부분의 내용을 딱 정확히 봤을 때 칸트가 이야기하는 영구 평화론에서의 각 국가의 공화 정체를 유지하고 그 국가들이 세계 정부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 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겠구나. 그러면 1번. 모든 국가의 자결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불간섭주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민족 자결주의, 불간섭주의가 원칙이다. 단 절대적이진 않다라는 왈처의 재미난 이론이죠.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던지는 행동이 발생하고 그 국가의 어떠한 세력도 문제 해결 능력이 없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니 그것은 그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의 실현을 위한 정의 전쟁론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네요. 그럼 판단해 가볼게요. 1번 갑. 독립국가는 매매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 매매, 교환, 양도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독립국가로서의 그 권리, 공화정제로서 자신의 주권을 갖고 있는 독립국가의 권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맞는 내용. 두 번째, 세계시민법은 보편적인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화정제를 유지하고 있는 주권을 가진 각 국가가 세계 정부를 맺고요. 그 세계 정부는 세계시민법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하는데 그 세계시민법은 지금 말했던 것처럼 보편적인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는 것이에요.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맞습니다. 혹시 나 이거 안 했네 라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꼼꼼히 살펴보면 돼요. 칸트의 내용 맞고요. 그럼 3번 갈게요. 전쟁에 동원되는 수단은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쟁에 동원되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도 도덕적인 책임, 도덕적인 판단의 대상으로서 전쟁 개시뿐만 아니라 전쟁의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의 수단이나 방법들, 그리고 전쟁 종식 이후와 그 처리 과정에서 모두 도덕적인 판단의 대상으로서 그것이 정의롭게 이루어졌는가, 도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왈저적인 관점에서 맞죠? 그래서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이 표현이 도덕적인 판단의 대상이고 신중하게 그 도덕성을 따져보아야 되는 문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3번도 맞는 내용이고 4번. 정의로운 전쟁이라도 평화를 회복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 제시문에서처럼 인도주의적인 개입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의 전쟁으로서 그 정의 전쟁을 통한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도덕적인 명분, 도덕적인 방법, 그리고 그 사회의 민주체제를 만들어주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 가지의 독립적인 요소들을 판단해 보면서 평화를 회복하는 수단으로서 정의로운 전쟁이 있을 수 있고 다만 신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 왈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없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답해야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으로서의 정답은 4번이에요. 이렇게 정답을 찾고 나서도 혹시 여러분들 5번에서 살짝 고민했어요?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부분이요. 갑번은요. 평화주의적인 입장에 있어요. 이 뒷문장에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짝 하고는 있는데요. 칸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타국의 내정에 간섭한다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전쟁은 더더군다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왈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의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인도주의적인 개입이 들어가는 전쟁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조차도 그 명분과 진행 과정과 종식에서 그 정의로움과 도덕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걸 강조해요. 그런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것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갑과 을 모두에게서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진술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정답은 찾았지만 5번이 조금 찜찜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네, 수고하셨고 9번으로 가볼게요. 9번은 개념 기반이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중간중간에 헷갈리지 않아야 됐을 거고요.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 하나하나 다 따지자면 선택지 5개가 아니라 10개의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문제를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득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갑을 제시문 파. 갑. 태아는 인격체가 아니래요. 인격체와 동등한 생명의 가치를 갖지 못한답니다. 또한 여성은 자기 신체에 대한 소유권이 있대요. 그래서 낙태 여부는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을은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과 동일한 지위를 지닌대요. 그래서 모든 인간 생명은 존엄하답니다. 태아 역시 생명이 있는 인간이므로 낙태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시문이 뒤 화면으로 가면 보이지 않겠지만 기억하세요. 갑의 경우에는 태아도 동등한 생명, 인격체와 동등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낙태에 대해서 아마 부정적으로 볼 거예요. 1번은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과 동일한 지위. 이거 기억하면서 선택지로 갑니다. 1번. 임산부와 태아가 지닌 생명의 가치가 동등한가요?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갑번은 뭐라고 말했어요? 인격체와 동등한 생명을 갖지 못한다. 그런 가치를 갖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갑에게서 얘가 아니고 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한 부분에서 정확히 X이기 때문에 우리는 클리어하게 판단하고 2번으로 가서 판단해 줘야 돼요. 두 번째, 낙태는 인격체인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낙태에 대해서 갑의 입장은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해주고 있죠. 그래서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가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할 거예요. 반면에 1번에서는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과 동일한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태아 역시 생명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게 되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 yes라고 말하는 게 맞네요. 두 가지의 구도가 다 맞기 때문에 첫 번째의 구도에서 일단 긍정이 됐다면 두 번째 것까지 따져봐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따져보니 2번은 일단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러면 3번부터는 확인 과정이 남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부분에서 그 합이 맞다면 뒤에 것까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을까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앞에 부분에서 정확히 틀리면 다음 선택지로 넘어가면서 판단을 해요. 세 번째, 잠재적 인간인 태아는 성일과 동일한 권리를 지니는가? 아니라고 말했죠. 그런 가치를 갖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니요라고 해야 되는데 yes라고 했으니까 클리어하게 제외시켜요. 네 번째, 태아의 존엄성이 낙태 여부 결정의 우선적인 기준인가요? 라고 말했는데요. 제시문에서 다시 한번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라고 해야 되는데 yes라고 했으니까 클리어하게 제외시켜요. 다섯 번째, 임신부의 낙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합니까? 라고 했잖아요. 역시나 같은 맥락으로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라고 갑은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yes라고 해야 하는데 답지에서는 아니요라고 했으니까 제외시켜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정확하게 틀렸다면 우리는 시간을 줄이면서 정답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선택지를 다 따져봐야 된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지만 사실 이 앞부분에서 명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학습 효과를 위해서 지금 다 판단하면 좋겠는데요. 정확한 정답 2번 해결하고요. 뒷부분도 복습 과정에서 한 번씩 판단해 보시면서 넘어가면 더 학습 효과는 있겠죠. 정답은 2번이에요. 9번 문항 풀어봤고요. 그러면 10번 문항 한번 가볼까요? 갑사상과 긍정, 을사상과 부정. 있는 대로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윤리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맨 앞단원에서 나오고 있어요. 갑번은 배려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배려는 특수한 관계 속에 있으려는 우리의 열망으로
배려를 하는 사람과 배려받는 사람의 상호 교감 속에서 발휘돼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배려 윤리라고 설정을 하고 가도 되고요. 더 정확히는 나딩스의 입장에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을은 어떤 목적을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결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행위가 도덕적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의무, 의식에서 비롯돼야 한다. 이 부분에서 칸트가 명확해졌죠? 그러면 우리는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이에요. 나딩스는 긍정, 칸트는 부정. 이 구도가 맞는지 판단해 보죠. 기억번. 타인에 대한 공감보다 도덕 법칙의 준수가 우선인가? 라고 한다면 나딩스는 타인에 대한 공감이 중요하다고 보겠죠. 도덕 법칙의 준수보다는. 그래서 X, 칸트는 도덕 법칙의 준수가 우선이라고 보겠네요. 그러면 기억번은 구도가 맞지 않아서 빼주고 시작할까요? 니은번. 자연적인 감정을 윤리적인 행위 원천으로 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데요. 나딩스의 감정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자연적인 배려가 윤리적인 배려에 우선한다라고 하면서 강조하죠. 칸트는 맞지 않다. 칸트는 오직 의무의식에서 발휘되는 것이어야지 감정이 행위의 동기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OX, 구도가 맞는 니은은 동그라미. 디귿번. 모든 이에게 적용 가능한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하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존재함을 강조하는 것은 칸트의 관점에서는 맞죠. 나딩스의 관점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관계와 맥락 속에서 배려해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X. 그러면 정답은 디귿번은 틀리는 것. 리을번. 동정심에서 유발된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나요?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나오는 그런 감정적 요소라면 나딩스의 관점에서 배려의 동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나딩스는 yes, 칸트는 동정심이라고 하는 감정은 의무의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혹은 욕구와 욕망에서 발휘되는 행위는 그 결과가 도덕적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동기 자체가 의무의식에 따르거나 선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는 깐깐한 기준을 제시하겠죠. 그래서 X. 그러면 구도가 맞기 때문에 O.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이 들어간 3번. 이렇게 착각해 주면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11번 가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묻고 있는데요. 우대정책이에요. 우대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끊어 읽으세요. 앞부분에서는 과거부터 차별받아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이게 이 제시문의 주어입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사회적 통합에 기여해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해. 그래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대해서 나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반면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정책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해. 그 어떤 사람들은 우대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대 정책을 긍정하는 사람이 부정하는 사람에게 당신들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군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선택지는요. 1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 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군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부정적인 관점에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 여건이 불리한 집단에 대한 우대가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비판적인 견해죠. 소외계층의 이익을 보장해서 실적 평등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대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죠. 그렇다면 사실 여기서 정답이 나왔으니까 체크하고 갈게요. 우대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사람은 우대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3번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와 근거를 왜 당신은 그걸 간과하고 있나요? 라고 비판해야 되겠죠. 그러니 정답은 3번이고요. 1번, 2번, 그리고 4번과 5번을 보세요. 업적과 성취에 따라 분배돼야 돼.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것은 우대 정책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업적 위주에 대한 분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5번에서도 현 세대는 보상의 책임이 없는데
이것도 우대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우대정책을 비판하는 이 사람에게 이야기할 구도는 3번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비판적인 관점의 이야기죠. 그래서 부당한 그 보상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한다거나 역차별, 업적주의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그 비판적인 관점에 사실 나머지 4개가 다 동일한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고 3번만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선택지의 구도만 봐도 여러분들 좀 클리어하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문항이네요. 잘 나옵니다. 잘 체크해 놓으시고 12번으로 우리 가도 되겠네요.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기억, 미음 중에 고른 것은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물어보게 될 텐데 가번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의 활용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자들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나번은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연구 성과가 믿기는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도 제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이냐, 가치 중립적이지 않냐, 그리고 책임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다른 것인데 나번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사회적인 그 연구 결과의 활용과 사회적인 영향까지 과학기술자의 책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나가 가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갖나요? 라고 물어보면 X축,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한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 가에 비해서 높은 거죠. Y축, 과학기술 연구 과정에서 미래 위험성을 고려하는 정도? 가에 비해 높은 거죠. G축,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의 배제를 강조하는 정도라면 낮죠. 그러면 X축이 높고 Y축도 높지만 G축은 낮은 것을 골라봐라. 그러면 리을 점을 찾아줘야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잘 푸셨고요. 그러면 13번 문항 가보겠습니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시문을 읽어보니까 한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 간의 관계를 순전히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과 설득에 의해 확립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들의 관계는 윤리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라면서 집단들 간의 관계는 각 집단이 갖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은 라이놀트 리브어에게서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었었던 핵심적인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 제시문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기억번, 집단의 구조와 제도가 개인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 있는가? 결정할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진술이고 니은번, 집단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이 초래될 수 있는가? 그렇다. 그래서 집단 간의 힘의 균형이 오히려 사회 부정의의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겠죠. 기억과 니은은 동그라미하고 다음 화면으로 가볼게요. 선의지 함양만으로도 집단 간의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가? 아니죠. 선의지의 함양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집단 간의 갈등 자체를 해결하느냐, 그것으로는 역부족이다 라는 것이 리브어의 관점이기 때문에 디귿번은 빼줘야 됩니다. 그럼 리을번은요? 이성은 개인의 도덕성 함양과 사회적인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느냐? 기여할 수 있다. 필요하다. 리을번은 맞는 진술이죠. 기억, 니은, 리을이 들어간 선택지를 고르면 되겠는데요. 4번입니다. 리브어가 어렵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 문항에서는 지금까지 출제됐던 요소들이 잘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명확하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럼 14번 문항은 어떨까요? 가불병 사상가들에 대해서 A부터 D에 들어가는 진술을 찾으라 라고 했는데요. 환경윤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시문에서는 명확하게 단서를 주죠. 동물에 대한 잔인한 행위는 학대는 인간 자신의 의무에 반한다 라고 하면서 간접적인 관점에서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칸트이고 1번에서처럼 인간은 자신을 공격하는 동물을 죽일 수는 있다. 이러한 경우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목전동적인 삶의 중심으로서의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러한 경우를 설정해 놓고 있는, 그래서 테일러가
인간이 이 생명체에 대해서 하나의 그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동등한 입장으로 이야기하지만 만약 이런 인간이 다른 생명을 가진 존재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할까에 대한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부분이에요. 명확한 내용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단서를 찾았을 거고요. 병번은 대주윤리가 나왔죠. 토양, 식물, 동물이라는 회로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셈. 레오폴드의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제시문에서는 비교적 단서를 명확하게 준 상태에서 A, 갑, 칸트만의 입장. B는 을만의 입장이 아니라 병만의 입장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레오폴드만의 입장이고요. C는 을과 병이에요. 그래서 테일러와 레오폴드만의 입장이고요. 갑을병의 공통 입장 있으니까 이제 선택지 가볼게요. 기억의 A. 모든 이성적인 존재는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성적인 존재는 인간이죠.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치환해 볼까요? 모든 인간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될 대상이야. 모든 인간은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갑을병 모두가 예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억번은 갑만의 입장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빼주고요. 니은번. 개체의 번영보다는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이 우선이야. 그래서 그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레오폴드만의 입장에 들어가죠. 그럼 기억 빼고 니은 동그라미 한 상태에서 다음 선택지 가볼게요. 디귿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을 인간 개체로 한정해서는 안 돼. 라고 테일러와 레오폴드만 이야기하겠는가? 이 부분에서 도덕적인 존중의 대상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지위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그 대상을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대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인간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 혹은 생명이 아닌 무생물, 생태에 있는 모든 존재까지가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야 라는 관점에서 각각 테일러와 레오폴드가 답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 테일러와 레오폴드는 공통적으로 인간 개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 생명을 가진 존재나 대지에 있는 존재들이 도덕적 존중의 대상으로서 도덕적 지위를 갖는 대상이야 라는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칸트가 빠지고 테일러와 레오폴드만 예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번 동그라미. 그럼 리을번. 인간이 비이성적 생명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 비이성적인 생명체에 대해서 인간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갑, 을, 병 모두가 공통적으로 예스라고 하겠죠. 그러니 리을번 들어가고요. 중요한 것은 니은, 리을, 니은, 디귿, 리을 있는 중에서 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인 지위를 가져서 우리가 그를 도덕적인 존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판단하면 5번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5번 체크하면서 환경윤리, 지금까지 많이 출제가 되었었던 요소 기반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해보면 정답으로 맞췄을 수 있을 텐데요. 디귿번에서 조금 고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했는데요. 토론의 핵심 쟁점이에요. 소재는 성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갑번은 성은 가족관계 존속이나 사회 안정적 질서 유지에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성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은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번은 자발적인 동의와 사랑의 바탕을 두었다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발적인 동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중도주의적인 관점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면서 갑이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사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결혼과 출산, 생식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고요. 1번은 성은 결혼과 결부시키지 않더라도 육체적,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다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라고 역시 사랑하는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 쟁점이라고 했잖아요. 갑과 을의 입장에서 둘 다 예스이거나 둘 다 노라고 하는 부분은 핵심 쟁점이 될 수 없고요. 둘의 의견이 달라야만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죠. 그걸 생각해보면서 답하면 성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추구해야 되느냐? 둘 다 X예요.
인격적인 가치 존중에 바탕을 둬야 되느냐? 둘 다 예스라고 하겠죠. 혼인관계 내에서만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느냐? 갑이 예스고 을이 노라고 할 거예요. 이게 쟁점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발적인 동의와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을 전제로서 이야기한다면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얘기하면서도 갑번의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이야기하겠죠. 리을번 사랑이 없어도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둘 다 X. 쟁점은 3번일 수밖에 없네요. 잘 푸셨고요. 16번 가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원조 문제예요. 해외 원조를 이야기할 때 갑번에서 명확한 키워드가 보여주죠. 원조의 총량을 증가시켜 인류 전체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확실한 길. 그러나 개인도 절대 빈곤에 처한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켜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절대 빈곤에 대한 해외 원조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의무라고 하는 점. 피터 싱어가 이야기하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외 원조를 의무로서 설명하는 근거. 1번은 질서 정연한 사회. 정부가 국민이 굶주리도록 방치하는 상황은 질서 정연한 사회. 키워드죠. 여기서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조의 목적은 고통을 겪는 사회의 정치 문화를 개선해서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 고통받는 사회.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키워드예요. 롤스적인 관점인데요. 판단해보죠. 1번 갑. 원조는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순수한 동기로 행해져야 되느냐? 결과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인류 전체 이익을 증진해야 되니까. X. 2번. 원조의 목적을 원조 대상국의 제도 개선으로 한정해야 되는가? 갑번 X예요. 갑번의 경우에는 개인도 절대 빈곤에 처한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켜야 되고 오히려 원조 대상국의 제도 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롤스와 같은 입장인 거죠. 갑에 맞지는 않아요. 그러면 3, 4번으로 또 가봐야 되네요. 원조를 통해 전 지구적 차원의 부의 재분배를 실현해야 하는가? 롤스의 관점에서 원조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겪는 사회의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지 전 지구적 차원의 부의 재분배, 복지 수준의 조정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X 4번 원조 대상을 선정할 때 빈곤국의 정치 여건을 고려해서 고통을 겪는 사회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롤스의 원조 목표이기 때문에 4번의 을에 대한 진술 맞죠? 맞는 것으로서의 정답은 4번인 거고 그럼 5번은 원조 여부는 최대 효용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최대 효용의 원리가 싱어적인 관점이라면 롤스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니까 맞지 않고 정답은 4번 이렇게 해결이 됐네요. 해외 원조 문제까지 잘 풀어봤고요. 그러면 17번 문제는 뭔가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직업윤리 중에서도 노동관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갑은 자연은 인간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지만 은총은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임한다. 그래서 구원 예정설적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소명으로서 직업 소명설 구원 예정설과 직업 소명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칼뱅 혹은 프로테스탄티즘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 수 있죠. 반면에 을은요. 소수가 사회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곳에서는 노동 소외가 발생하고 노동자는 여분의 노동 시간을 투입해서 생산 수단의 소유자를 위해 생활 수단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노동 소외가 일어나는 자본주의에서 매뉴팩처를 비판하는 마르크스적인 관점 정리가 되는데 진술을 한번 볼게요. 기억의 갑. 직업 노동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직업 소명설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맞죠? 그럼 니은번 직업은 원죄에 대한 속죄 의미로만 수행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고 기억에서처럼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직업에서의 뭐 성공이나 부 같은 것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배경 지식으로서 직업이 원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다라고 하는 관점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적인 관점 혹은 중세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속죄하는 것이 노동이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근대의 프로테스탄티즘은 그런 관점을 많이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니은번은 맞지 않는 진술이 되죠. 디귿번, 노동의 본질 실현을 위해서 생산수단의 사유를 철폐해야 된다. 본질적인 노동을 실현하려면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철폐하고 그래서 사유재산이 없어진 그런 공산사회 도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마르크스적인 관점에서 맞는 진술이고요. 리을번, 노동분업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노동분업, 매뉴팩처가 1번이 말하는 노동 소외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문제 원인이기 때문에 1번에게는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갑번에는 딱 맞는 축의 설명이 아니고 을을 두고 봤을 때 이 선택지는 의미가 있어지는데요. 매뉴팩처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리을번은 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만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풀어봤고요. 그러면 18번 가볼게요. 교정적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평가원에서 나온 것처럼 두 사람의 대화, 사파가 그려져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갑번이 동등성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사형이 집행돼야 된다. 명확히 칸트의 입장이죠. 그에 비해 1번은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강도말을 써야 되는데 종신 노역형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은 베카리아의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이 상태에서 갑의 경우에는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형벌이다. 즉 오히려 범죄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형벌이고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범에 대해서 역시나 인격적인 대우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칸트적인 관점이죠. 1번은 맞네요. 2번은 사형제는 보복법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응보주의적인 관점에 근거해서 봤을 때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칸트적인 관점으로 맞고요. 3번의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한정하면 안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범죄를 억제시키고 사회적인 이익을 가져와야 돼요. 왜? 공리의 원리, 유용성의 원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번은 맞지 않는 것으로서 정답. 4번은 형벌의 유용성은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관점에서 형벌을 통해 유용성이 나타났는데 만약 범죄자가 범죄를 통해서 이익을 얻게 돼. 이 이익이 더 크면 안 되죠. 유용성이 더 커야만 유용하고 정당한 형벌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진술. 그럼 5번은요. 형벌은 범죄에 대한 비례관계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은 칸트이건 베카레오 간의 공통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형벌을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될 텐데 이 범죄의 뭐 강도나 그 심각성에 따라서 그 형벌도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만큼 강한 형벌을 그거보다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거보다는 가벼운 형벌을 그러한 측면에서 비례 관계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 분모로서 보편적인 관점에서 서술이 가능하죠. 그러니 5번도 맞는 진술이고 옳지 않은 것은 3번 이렇게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정적인 정의 중요한 문제였었는데 여러분들 잘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19번 문제는 어떤가요? 문화윤리, 다문화사회의 윤리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거든요. 가번의 입장은요. 문화적 이질성 제거, 통합성을 높이는 것 이것을 사회통합에 도움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주민들이 거주국의 문화와 사회적 가치 등을 받아들여 기존 주류 문화의 질서에 편입되도록 해야 된다. 지금 이것은 말하자면 소수문화나 비주류의 문화가 주류 문화에 편입,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나번은 좀 달라요.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가 동등한 자격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이주민들이 그들만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보존해요. 그러면서 거주국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가번은 비주류 문화가 주류 문화의 통합,
반면에 나번은 각각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동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 그 관점이 있는데 선택지에서 판단을 해보면 가는 한 사회 내의 문화적 동질성 유지를 중시하죠. 그래서 통합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니은번, 사회 안정을 위해서 비주류 문화의 주류 문화를 편입, 통합, 강조했던 것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맞는 내용이죠. 그에 비해서 나는요, 각각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 가치를 중시했어요. 그래서 존중해줬죠. 한 사회 내의 다양한 문화를 평등하고 동등하게 인정할 것을 강조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가와 나를 한 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는데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은 나번의 모습에서는 어울리는 진술인데요. 가번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류 문화가 주류 문화에 편입되고 통합돼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서로 다른 것들이 동등하게 공존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미음 선택지는 가를 포함할 수 없는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것은 5번이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으로 가서 해결을 해보겠는데요. 자, 이 부분도요.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중에서 갑의 경우에는 공리의 원리는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행위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각각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공리의 원리 혹은 유용성의 원리, 유틸리티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사상가예요. 벤담이네요. 그것을 개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그에 비해서 을은요. 덕은 습득된 인간의 자질이고 그것의 소유와 실천이 우리로 하여금 실천에 내재된 선들을 성취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전통의 관행에 내재되어 있는 선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덕윤리 중에서도 맥킨타이어의 관점으로 정리하고 문항을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택지의 진술을 한번 가보기 전에 문제 상황을 보니까 A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 대한 방송을 보게 됐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새로운 게임 아이템을 사려고 모아두었던 용돈을 기부할까 말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여기에 갑은 사회적 이익보다는 공동체 전통에 따라 결정하세요라고 했는데 공리주의라면 사회적 이익을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맞지 않는 진술?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가 중요함을 인식해서 행동하세요. 공리주의라면 행위의 결과, 유용성을 산출하는 결과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맞지 않는 진술이고요. 3번, 더 많은 사회적 유용성의 산출 여부를 고려해서 선택하세요. 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 어울리는 진술이죠. 그래서 을에게 맞지 않으니까 빼고요. 4번,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품성에 따라서 행동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바람직한 성품이나 품성에 따라 덕 있는 행동을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덕윤리 맥킨타이어에게 맞는 진술이니까 정답이고요. 5번은 자연적 경향성으로부터 벗어나 이성적으로 판단하세요는 칸트적인 혹은 의무론적인 관점에 맞는 이야기지 공리주의와 덕윤리를 포함할 수 있는 진술은 아니죠. 그러니까 뺍니다. 자, 정답 4번. 20번까지 해결을 해봤고요. 모든 문제 다 풀어봤는데 좋은 문항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름 동안 뭘 더 복습하고 보완해 두어야 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봐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했고요. 앞으로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담아 응원을 보냅니다. 자, 앞으로 저 만날 수 있다면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또 만나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고맙습니다.